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은 지난주와 달랐습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소소해 보여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일상의 변화를 여기저기서 체감했을 겁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 해가 진 서울의 번화가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 일상 회복 첫날 저녁인데 거리에서 체감할 수 있을까요?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리 양쪽으로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첫날, 점점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24시간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에선 최대 10명,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함께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그동안 미뤘던 만남을 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식당 주인 등 자영업자들도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해 테이블을 붙인다거나 평소보다 2배 이상 술이나 식자재를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업도 있고 각자 알바나 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개인 사정들을 다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늦춰지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따로 초대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벽에 좀 기대가 되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지는 150에서 200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노래방이나 클럽 같은 고위험 유흥시설도 오늘부터 밤 12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거리 모습은 코로나 이전 일상과 비슷하게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일상 회복은 좋지만 확진자 증가 등 그만큼 위험 요인도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첫걸음을 걷는 일상 회복의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길이라며 많은 고비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실내 환기, 또 증상이 있을 땐 빨리 진단 검사를 받는 3가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른바 방역 패스를 두고 반발도 나옵니다. 노래방이나 목욕탕, 헬스장처럼 감염 위험이 높다고 해서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운영자와 이용자들 사이에 차별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찜질방. 전화 걸어주시고요. 네. 여기 열 체크 선해주세요. 기존에 하던 대로 안심콜 안내만 할 뿐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갖고 와라, 뭐를 갖고 와라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손님하고 직접 대하는 카운터는 계속 그 음성이 높여서 싸울 수밖에 없죠. 오늘부터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진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15일부터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방역 패스 없이 출입을 허용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발되면 운영 중단도 내려집니다. 그런데도 첫날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정부가 혼선을 고려해 1, 2주의 계도 기간을 둔 것을 적용 자체가 늦어지는 것으로 오히려 혼란이 빚어진 겁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이 유예된 것이 아니라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미접종자들의 환불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방역 패스 적용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려면 일주일에 3번을 가서 검사해야 됩니다. 코를 찌르면서 검사해가면서 그렇게 운동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그러나 방역 패스는 방역을 완화하는 대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특히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임종 등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곤 미접종자의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 패스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달라진 일상의 현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구장에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극장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뉴스가 됐습니다. 그 흔했던 일상은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시작되는 야구장. 방역수칙이 완화돼 관중 100%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응원석 앞쪽은 빈 좌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랜만에 푸른 잔디를 보며 마음껏 응원전도 펼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치킨에 시원한 맥주도 들이킵니다. 야구보다 치맥을 먹고 싶어가지고 야구장에서 설레서 왔고요. 너무 지금 즐겁고 오늘도 경기까지 이겼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팝콘 무인 판매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면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백신 패스관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선 단체 관람도 띄어앉기 없이 원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팝콘을 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예전의 기분을 좀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고 점차적으로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전체 상영관의 30% 수준인 백신 패스관은 코로나 완화 추세에 맞춰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800만 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11월에는 영화 할인 소비 쿠폰 사용도 가능해짐에 따라서 1,000만 명까지 극장을 찾지 않을까. 월요일 점심시간 도심 식당가. 직장인들이 떼지어 점심 메뉴를 골라 함께 들어갑니다. 사장님 저희 부대 3개, 김치 4개. 재택근무가 해제되면서 335 모여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일상이 되살아난 겁니다. 사무실에서 도시락 사 먹을 때도 있고 불편했었죠. 대표님이 소고기 사주신다고 3달 전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일상 회복 첫날 상인들도 이젠 엄격한 거리 두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희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상 회복이 됐으면 하는 게 기대죠. 그냥 일상 회복. 딱 그 4글자 그대로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네, 행사와 집회도 잇따랐습니다.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면 최대 4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보니 집회 규모도 제법 커졌습니다. 대학도 대면 수업이 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빌딩 앞. 빨간 머리끈을 두른 150여 명의 사람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인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측은 수백억씩 배당으로 챙겨가면서도 우리 노동자들 일하는 기계 취급을 당하고 있다. 8일 전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거리로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주최 측에서 참석자 전원을 상대로 접종 완료 또는 음성검사 확인서를 확인했고 관할구청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가서 확인을 했죠, 일일이. 한 20명 정도 랜덤으로 가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거나 음성 확인서가 없는 노조원 10여 명은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 시내에서만 90명이 넘는 집회가 10건 이상 신고됐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최소 99명에서 최대 499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들도 일상 복귀 단계에 맞춰 대면 수업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2학기 들어서야 입학 이후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경험한 2학년생들은 반가움이 앞섭니다. 일단 설렜고 처음 오는 거니까 캠퍼스 누리는 게 좋아가지고. 서울의 한 사립대의 경우 전체 강의 가운데 약 40%는 대면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11명이 참여하는 한 수업에는 10명이 강의실에 나왔습니다. 즉각 소통을 한다는 게 가장 좋고요. 국문과 수업은 학생들하고 만나서 같이 이제 소통을 하는 과목이 많고요. 일부 대학들은 이번 주 시작하는 가을 축제도 일부는 대면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일상 회복은 시작됐지만 확진자 증가는 걱정입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유행이 확산할지 누그러들지 가늠할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2를 넘은 건데요.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대형 병원. 직원과 환자 등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6층하고 확진자가 나온 층을 다 업무 정지시켰대요. 거기를. 전수검사는 이틀마다 하고 있고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꽃 도매상가의 누적 확진자도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86명으로
주말 검사 건수가 줄면서 5일 만에 2,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1,71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00명 넘게 급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1.03으로 3주 만에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증가되면서 환기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여기에 지난 주말 헬로윈데이 축제의 영향이 겹치면서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 규모가 지금보다 2~3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사망자 수는 85명으로 직전 주보다 16명 줄었고 주간 일평균 위중증 환자 역시 소폭 감소하며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500명 안으로만 관리된다면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또 중환자실 이용 간의 어떤 그 연관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500명 이내 수준에서는 중환자실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무증상 경증 환자를 포함해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적으로 절반가량 비어있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41%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경증 무증상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전면 도입과 관련해 시범 실시 중인 수도권 사례를 분석해 보완점을 마련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일상으로 가는 속도와 거리만큼 멈춤 없이 따라가야 하는 게 백신 접종입니다. 12세부터 15세까지 유소년도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는 전 국민 접종률 8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소아청소년 의원.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은 초등학생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다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12세에서 15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하기 전에는 아플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맞고 보니까 별로 안 아파요.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동의서가 있어야 접종이 가능하고 접종 당일과 접종 후 이틀까지는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12세에서 15세의 예약률은 아직 27% 정도인데 예약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접종이 진행 중인 16세에서 17세의 접종률은 4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접종 뒤 75일 만에 사망한 고3 학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과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지 2달이 지난 급성 백혈병 환자 등 면역 저하자에 대한 추가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으로 방역이 완화된 상황에서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낮추려면 백신 접종 완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주 동안의 코로나 사망자 389명을 분석한 결과 75%는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사망자의 85%는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접종을 받지 않을수록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그 사망의 위험은 커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75.3%로 집계됐는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접종 완료율 8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야 대선 주자들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역대 정부 기관장들의 친일 행적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논쟁적인 정책 선점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인사들을 전면 배치한 대규모 통합선대위를 출범할 예정인데요. 이학수 기자가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회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계속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반대로 친일 부역 인사들이 대한민국 주축이 됐던 역사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역대 정부 기관장들의 친일 행적을 조사해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도지사들의 그 이력 밑에 친일 행적을 추가로 기록해 붙여놨습니다. 기록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계속돼야 된다.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선 노인 1인당 매월 100만 원씩 차별 없이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자신의 노인 기본소득 구상과 목표가 같다며 비교적 지지세가 약한 노령층과의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 형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에 매우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음식점 총량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개발이익 환수 같은 자신이 제기한 의제들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제1야당 후보들이 비전과 정책은 제쳐두고 서로 이재명 비방 전문가만 표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위한 신속 입법과 예산 증액을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공언하며 이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은 상임 고문단으로,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등 경선 후보들은 선대위원장단에 포함하는 원팀 통합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하고 내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국민의힘에선 오늘부터 당원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오늘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홍준표, 윤석열 두 유력 후보는 당원들이 집중돼 있는 대구, 경북과 경기 지역을 찾아서 막판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한 첫날 휴대전화 투표율은 43.8%를 기록했습니다. 책임 당원 57만 명 가운데 25만 명 가까이 참여해 지난 6월 전당대회 때의 최종 기록에 벌써 근접한 겁니다. 지난 2차 컷오프 이후 선거인단에 포함된 19만 명의 표심이 누구에게 쏠릴지가 관심입니다. 당연히 그 기존의 방정식은 많이 깨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어떤 결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제가 성급하게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는 당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홍 후보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인한 윤 후보의 기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고,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거듭 사과하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책임당은 투표가 제일 급합니다. 내 고향 사람들이 찍어주셔야지 고향에 보훈을 하지요. 윤 후보는 SNS 글에서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며 전당대회 때 새로 들어온 당원들과 함께 하겠다며 젊은 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경기 지역 당원들을 만나선 현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부터 4일까지 또 뭔 사달을 낼지 모릅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벌써 구속시켰을 거예요.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파고들며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 이뤄졌다고 강조했고, 유승민 후보는 두 유력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두 분이 싸우는 거 보면 진짜 도끼인개끼니다. 서로 막말을 망언을 25개씩 했다라고 똑같이 그냥 서로 공격을 하고. 막판 장외 신경전은 더 가열됐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윤 후보 측이 당원 투표를 협박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홍준표 캠프 대변인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반면 홍 후보 측은 윤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 비율을 왜곡했다며 TK 지역 일간지에 대한 성간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세 번째 대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양당 주자들을 모두 비난하면서 이제는 판을 갈아야 할 때라고 했는데, 안 대표의 출마로 이번 대선은 일단 여야 다자 구도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싼 기싸움도 시작이 됐는데요. 이 소식은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준비된 미래와 시대 교체를 내세우며 세 번째 대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안 대표는 이젠 거대 양당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판을 갈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여야의 후보들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여당 후보는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누어 가지게 해놓고 뻔뻔하게, 야당 후보들은 전근대적인 주술 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여의도 정치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며 중간 평가에서 지지율이 50%에 못 미치거나 총선에서 제1당이 못 된다면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했던 대선 불출마 발언에 대해선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며 약속 번복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른바 야권 단일화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후보들이 단일화 또는 공동정부를 거론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한때 당을 함께했던 이준석 대표는 무운을 빈다며 냉소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긴다고 당겨지는 분도 아니고 밀친다고 밀쳐내지는 분도 아니고 저희 쪽에서 먼저 제안할 일은 지금 상황에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나선 진보 진영의 단일화 협상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함께 이기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 줄 것이란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정의당 후보와 지도부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염치 없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력으로 당선되시는 길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사자구도로 출발하게 된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돼 단일화 여부는 물론 그 논의 과정 자체도 막판까지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에서는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냐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반려견과 식용개의 구분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로봇의 복원 능력을 보려고 로봇을 밀어 넘어뜨린 걸 두고는 일부에서 학대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김지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식용개 발언은 국민의힘 마지막 TV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아니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는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 귀엽고 다 똑같은 강아지인데 식용개는 그렇게 막 진짜 도살하고 먹어도 되고 그 집에서 키우는 건 아니고요. 여권에선 먹는 개와 키우는 개를 구분하는 건 불법 개농장의 논리고 사람으로 치면 인종차별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윤석열 캠프 측은 개 식용엔 반대하지만 법제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후보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봇 산업 전시회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네발 로봇의 성능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야지에서 사용될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밀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다시 힘들어서 됩니다. 이 후보가 밀어 넘어뜨려 보지만 곧바로 다시 자세를 잡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과 보수 언론은 로봇 학대 논란을 제기했고 진중권 씨는 죽은 사물까지도 생명으로 여겨 감정을 투사하는 이들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감정이입 능력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로봇 복원 능력 시험에 어떻게 감정이입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냐며 스테이크 먹었더니 식당에서 칼을 휘둘렀다고 비난하는 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봇을 학대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 쓰지 않습니까? 저를 이제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로봇이 임무 수행 중 외부 충격을 견디고 자세를 복원하는 건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며 외국의 테스트 장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서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그동안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핵심 4인방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입니다. 남 변호사의 주선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사업 설계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구속 갈림길에 올랐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져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배임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민간 개발업체 선정 단계부터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을 만들고 배점까지 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독점 분양하는 곳 등을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이익 분배 대상이었던 택지 분양가는 예정 수익을 평당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한 혐의입니다. 이를 통해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이 같은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수표 추적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함께 만든 회사에 남욱 변호사가 투자금이라며 건넨 35억 원 역시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청구된 김만배 씨의 영장에선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건넨 50억 원 관련 혐의가 제외됐습니다. 곽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자, 이로써 지난번에 빠졌던 배임 혐의가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했는데 이번에 제시한 배임 액수가 이전과는 좀 달라요. 네, 검찰은 당초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서 배임액을 수천억 원대라고 했는데요. 이후 김만배 씨 첫 영장 청구 때는 1,100억 원대라고 바꿨다가 오늘은 최소 651억 원이라고 봤습니다. 산정 방식을 구체화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설명인데요. 택지 개발 예상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부당이득이 651억 원으로 특정이 돼 최소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아직 특정되지 않은 분양이익 등을 포함하면 배임액은 수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도 오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성남도시공사도 오늘 때마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모 단계에서부터 초과이익 환수를 배제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1,7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 흔적을 자체 조사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인데요. 도시공사 간부들은 물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 정범이라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민간 사업자 주도하에 공사 관계자가 가담한 형태 업무상 배임죄 공범 관계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법원 판단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배임 혐의를 고리로 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윗선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생길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녹취록의 제공자죠. 이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정 회계사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상당히 협조했다는 측면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이 정 회계사가 공모했다고 적시한 만큼 정 회계사 역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라며 이 보강 수사 절차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내일 공수처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미 구속영장 심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영장도 기각된 터라 공수처가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지가 수사의 중요 변수입니다. 양수연 기자입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사이에 텔레그램을 통해 오간 100여 장의 사진 파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 파일들은 하나같이 손준성 보냄 표기가 찍혀 있습니다. 파일 전송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2달 만에 처음입니다. 손 검사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은 물론 근거 자료 수집 등을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이들 파일을 김웅 의원에게 넘겨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서 손 검사는 자신이 파일들을 만들어 보낸 게 아니라 제3자가 보내온 고발장 등을 반송한 것이란 취지의 반박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 찍혔다는 건 손 검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파일을 저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돌려보낼 파일들을 굳이 저장해뒀다는 뜻이어서 의문이 남습니다. 더욱이 실명 판결문 파일의 경우 손 검사의 부하 검사들이 검색한 걸로 파악되는 만큼 제3자에게 반송했다는 주장만으론 반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손 검사를 상대로 파일들의 유통 경로를 추궁하는 한편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도 캐물을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에선 밝히지 않았던 정황이나 물증이 제시될지도 관심입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에 이어 김웅 의원도 이번 주 안에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모레쯤 출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을 앞두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고발 사주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김건희 기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동물들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 전국에 300곳이 넘는데요. 지자체 보조금뿐 아니라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몰래 불법적인 집단 안락사를 시키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내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야산자락. 창고처럼 생긴 건물이 나타납니다. 회색개 한 마리가 취재진을 맞이합니다. 굉장히 좋은 한 20만 원도 넘는 목줄 채워서 바깥에 고물상인데 어디다 갖다 이렇게 묶어놓네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버려진 개들을 맞는 보호센터인데 간판은커녕 아예 존재를 숨기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소나 센터라 이런 하나 안 써놓는 이유도 다 있고 여기다 갖다 버려요. 100마리가 넘는 개들이 우리에 갇혀 지냅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만져달라는 듯 몸을 창살에 대고 비벼댑니다. 사람이 그리는 거 이렇게 등을 갖다 대잖아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이게 무슨 죄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포화 상태인데 매달 130마리 정도가 새로 들어옵니다. 남양주시에서만 하루 80마리 개가 버려진다는 건데 새 주인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얘는 입양이 왜 안 돼? 다리가 뒷다리 보세요. 너무 좋은 애인데 안타까워요. 개는 계속 늘고 시설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 의무 보호 기간인 열흘이 지나면 동물병원으로 넘겨져 수의사가 마취 뒤에 안락사를 시키게 됩니다. 시설 공간을 이게 만약에 계속 또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절대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다며 후원금을 모았던 전북 군산의 한 위탁 보호소. 우리가 충분히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입양을 보내서 유기동물의 낙원으로까지 불렸지만 2년 전 소장이 60마리 넘는 개들에게 약물을 주사해 안락사시켰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눈에 가까이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찔러 넣었죠. 주사와 바늘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앞서 동물권 보호단체를 표방한 케어도 안락사 사실이 폭로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공공기관은 물론 동물권 단체조차도 안락사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 이른바 뜬장입니다. 작년 6월 MBC가 보도했던 한 불법 개농장. 이곳에 있던 개 농장은 지금은 시민들이 운영하는 개 보호소가 됐는데요. 발로 땅을 디딜 수 없는 뜬장은 탈출했지만 아직 150마리가 넘는 개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점으로 팔려나가던 대형견들이지만 다행히 절반인 150마리 정도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해외 입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입양은 사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죠. 무서운 이미지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후원금이 매달 1,000만 원이나 들어오는데도 남은 150마리를 돌보는데 1,700만 원이 들어 적자가 납니다. 안락사를 안 시키고 버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해외는 어떨까? 독일은 원칙적으로 버려진 동물도 안락사도 없습니다. 반려동물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보호소를 통해서만 입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을 검증한 가족에만 분양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란 목적이 뭐예요? 그건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유기견 가지고 다 봉사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구조를 멈춰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 등록제 도입 이후 크게 줄긴 했다지만 여전히 매년 13만 마리 넘게 버려집니다. 먹기 위해 또 팔기 위해 많이 번식시키고 그만큼 많이 버려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전국 300여 곳 동물보호소의 안락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간다 김건희입니다. 네, 일주일 전 발생한 통신망 사고를 두고 KT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것처럼 발표하는가 하면 피해에 비해서 보상이 적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사고 일주일 만에 재발 방지책과 보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라우터라는 통신 장비 교체 과정에서 협력사 직원이 명령어 한 줄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KT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가상 공간에서 먼저 시험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인터넷 장애에 관련해서 불편을 끼쳐서 제가 또 한 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KT 임원은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잘못은 협력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차적인 작업은 KT가 그런 잘못된 것을 검증해야 되는 그런 잘못은 저희가 한 거고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팩트니까요. 그러면서 협력업체에 부상권 청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야간에 작업하도록 한 계획서를 무시하고 누가 왜 주간 작업에 합의해 줬는지, 현장에 있어야 할 KT 관리자는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 작업자 모니터에 배드 커맨드라는 오류 메시지가 떴지만 아무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고 결국 KT는 라우팅 오류 가능성을 30분이 지난 11시 44분에서야 인지했습니다. KT는 보상안도 발표했습니다. 현행 야건과 상관없이 개인과 기업 고객은 15시간, 소상공인은 열흘치의 통신요금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개인은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평균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피해가 점심 배달 주문 시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보상 액수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KT의 발표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도 보상에 대한 진정성도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정상이 영국에 모였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 러시아는 정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연설에서 기후 변화에 모두가 함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북서쪽 항구 도시 글래스고에 세계 100여 개 나라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26번째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건 막아보자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That if Glasgow fails, then the whole thing fails. 우리 정부는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4.17%의 감축률을 제시했는데 미국, 일본보다 가파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후 행동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강대국들이 함께 속도를 내야 실효성이 있는 건데 배출 상위 4개 나라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오지도 않았고 인도는 감축에 묵묵부답입니다. 그동안 온실가스를 마구 배출해 부자가 된 나라들이 생색만 내면서 이제 개발을 하려는 자신들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는 겁니다. 앞서 열린 G20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합의안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Continue to focus on what China's not doing, what Russia's not doing, and what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툰베리를 비롯해 세계 환경단체들은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외치며 속속 영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We aren't going to let them get away with more talking and not doing anything, pretending that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늘 밤 총회 연설로 공동 대응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 될 북한의 산림 복원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자고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든버러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앞서 들으셨지만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파른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20, 30년 전 탄소 배출의 정점을 찍고 진작부터 줄여왔지만 한국은 그 반대로 갔습니다. 배출은 계속 늘리면서 감축은 너무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 사정을 먼저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 악명 높은 탄소 배출 국가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탄소 배출 규모는 세계 7위입니다. 산유국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영국, 프랑스보다도 많이 배출합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조사 대상 44개 나라 가운데 40위로 거의 꼴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산유국들 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감축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다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기후악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논의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됐고 1997년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15년 파리 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일찌감치 탄소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1990년, 미국과 캐나다 2007년, 일본도 2013년에 탄소 배출 정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8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참 늦은 겁니다. 그 사이 한국은 뭘 했을까? 석탄 화력발전소를 더 지었습니다. 2013년 한국 정부는 원전급 초대형 석탄 화력발전소 7기 신설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17조 원짜리 산업에 삼성물산, SK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초대형 석탄 화력발전소들은 지금도 포기하지 못해 계속 건설 중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이 한국의 탄소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영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 20개 나라가 대략 2030년을 전후해 모두 석탄 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50년을 제시해 국제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그 행동을 굉장히 미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부담이 점점 더 커진 셈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을 이제 좌초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탄소 중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모두 고철 덩어리가 될 거란 뜻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을 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니까 기업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보도까지 등장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돈에 민감한 기업이 정부보다 먼저 탄소 중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게 목돈이 되고 생존의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입니다. 애플이 최근 내놓은 광고. 아이폰 같은 제품 대신 아기가 등장합니다. We'll be carbon neutral by your 10th birthday. 애플은 203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And by 2030, Apple will be 100% carbon neutral across our entire end-to-end footprint, including our supply chain and the use of our products. 애플만이 아닙니다. 100% 신재생에너지만 쓰는 기업들의 모임인 RE100.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아마존, 나이키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SK 계열사들과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건 도덕적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 감축은 이제 돈과 직결됩니다. 대표적인 게 2015년 시작된 탄소 배출권 제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 대금은 6,200억 원. 현대제철은 영업이익의 2배 가까운 1,500억 원을 탄소 배출권을 사는 데 쓴 반면 화학기업 휴캠스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 370억 원을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의 3분의 1입니다. 탄소 중립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좌우합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따로 탄소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가 우선 대상입니다. 한국이 유럽에 수출할 때 더 부담해야 할 돈이 7,200억 원입니다.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탄소를 줄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경제는 그 타격이 너무 심하거든요. 내부적으로 못 바꾸면 밖에서 압박 들어와가지고 이거 물건 못 팔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다면 탄소 중립은 한국 경제의 위기일까?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먼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지구의 생존 같은 조금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한국 경제의 생존 문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헬로윈 데이를 맞은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서울 이태원에만 17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축제가 끝난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했고 한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거리 두기를 어겨서 적발된 사람들도 사흘 동안 1,200명이 넘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캐릭터부터 영화 속 영웅들까지 골목마다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서울 이태원에만 17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동안 좀 갇혀있던 게 조금 이렇게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즐거운 기분은 있어요. 걱정은 되지만. 골목길에 사람들이 엉켜 지나다니는 와중에 불법 촬영 신고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릴라 탈을 쓴 남성이 몸을 숙이더니 바니걸 복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남성은 말리기는커녕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고 고릴라는 손가락으로 오케이 신호를 보냅니다. 방역수칙 위반도 잇따랐습니다. 술에 취해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거나 몰려든 인파의 거리 두기도 실종됐습니다. 자, 마스크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사흘 동안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전국에서 1,200명이 넘었습니다. 업소에 들어가 단속을 하겠다는 경찰과 모처럼 특수를 기대한 업주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왜요? 왜 출입할 수 출입 못하게 해요? 아 그럼 공문 갖고 오세요. 제가 협조 안 한대요. 도시에서 출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파가 휩쓸고 간 골목은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사흘간 이태원에서는 평소보다 절반 이상 많은 34톤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 환경미화원 19명이 청소하던 곳인데 이번엔 3배가 넘는 61명이 투입되고서야 가까스로 거리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한 40대 여성이 자신의 6살 아들을 마구 폭행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이를 말리자 신경 쓰지 말라면서 되레 따졌다고 하는데요. 이 폭행을 당한 아이는 현재 친모와 분리 조치된 상태인데 경찰은 친모의 폭행이 상습적이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상가 앞 길가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뒷문에서 남자아이가 내립니다. 잠시 뒤 운전석에서 한 여성이 내리더니 다짜고짜 아이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은 1분가량 이어졌는데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여성을 말리기 시작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이를 길바닥에서 아이를 때리고 있어가지고 또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시길래 저희가 찾아와서 먼저 일단 말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 뒤에도 분이 안 풀린 듯 사람들에게 따지기도 하고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를 폭행한 사람은 친모 40대 A씨. 피해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6살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당일 저녁에 다른 지역 친척집으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아이의 연령이라든지 아이의 성향 등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친인척 댁으로 지금 분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할구청과 함께 여성이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인 친모와 주변인 조사를 통해 아이를 집으로 보낼지 아동보호시설로 보낼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어젯밤 일본 도쿄의 지하철에서 영화 속 악당으로 분장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서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겁에 질린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옵니다.
잠시 후 뒤쪽 객차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불길이 치솟습니다. 危ない危ない前の方に逃げろっていう感じで変な人がいるから危ない人がいる 잠시 뒤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했지만 비상정차로 문이 열리지 않았고 다급해진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탈출합니다. もうみんな窓から逃げた方がいいぞって感じで叫んでて、そこから脱出しました。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도쿄도 신주쿠행 지하철에서 20대 남성이 주변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렀습니다. 17명이 다쳤는데 70대 남성은 중태입니다. 용의자는 24살의 하토리 교타. 그는 영화 배트맨 속의 악당 조커처럼 초록색 셔츠에 보라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범행 후 한 손에 칼을 들고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커를 동경했다는 그는 사람을 죽여 사형을 받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8월 발생한 지하철 흉기 난동 사건을 참고했으며 사람이 많은 헬로윈을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가 무직이며 일과 교우 관계에 모두 실패해 두세 달 전부터 사형을 생각해봤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에도 2명의 승객이 흉기에 찔리는 등 지하철 내 강력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별조사본부를 설치하고 열차 내 현장 검증 등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문을 걸어 잠궜던 호주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자국민에게조차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등 엄격한 봉쇄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이제 코로나와의 공존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눈물에 상봉을 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의 2년 만입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는 순간 할머니는 두 팔 벌려 손녀를 안아봅니다. 다른 가족들도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상봉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It's a pretty emotional day today. We lost my father-in-law last week, so it's happy feelings and sad feelings all at the same time. 작년 3월 말 호주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는다며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호주 국민들도 정부 허락이 없으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80%에 육박하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택했고 백신 접종을 마친 호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격리가 필요 없는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So happy for the government that they decided to do this. I think it's a great decision in terms of opening everything up again. 다만 외국인들은 백신을 다 맞았더라도 음성 증명서 제출과 호텔에서 2주간 격리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동안 꽁꽁 닫았던 국경을 본격적으로 엽니다. 이달부터 태국은 백신을 다 맞은 방문객들이 지정된 호텔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 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63개국이 대상입니다. 싱가포르는 미국 등 10개국 입국자들 중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이미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오는 15일부턴 우리나라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일부 관광지를 개방하는 등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에서 한 외국인이 이른바 이 새우 꺾기라고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착수한 정부가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이 퇴거 절차를 밟는 동안 머무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의 한 독방. 30대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A씨가 손과 발이 등 뒤로 묶인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를 한 채 버둥거립니다. 머리에 씌워진 보호 장비엔 전선을 묶을 때 쓰는 케이블 타이까지 감겨 있습니다. They torture me, they bite me like animal. That's what on my mind. A씨는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물건을 부수고 직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특별 개호가 불가피했다면서도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달여 만인 오늘 법무부는 실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새우 꺾기 자세로 A씨를 묶고 케이블 타이를 사용한 것 모두 법령에는 없는 잘못된 행위라는 겁니다. 보호장비 사용법에 대한 외국인 보호소 직원들의 인식과 교육도 부족했다며 보호장비 사용 규정의 미비점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장비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거기에 나열된 보호장비 이외에는 그 장비의 사용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독방에 가두는 특별 개호 조치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호 대상 외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유에 따라 기관의 경중을 구분해 특별 개호 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보호소 내에서 통신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현행 구금적 성격의 외국인 보호소를 빠른 시일 안에 실질적인 보호시설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네, 어제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과반도 어려울 거란 예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완승을 거뒀는데요. 9년에 가까운 장기 집권을 다시 연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뭔지, 또 한일 관계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선거 당일 출구조사 예측까지 뒤집고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민당은 과반을 넘어 이른바 절대 안정 의석인 261석을 차지해 17개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 과반을 장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승리 배경으로는 우선 9년 가까운 장기 집권의 안정감과 대한 집권 세력의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安定した政治の下で、そして岸田政権の下でこの国の未来を作り上げていってほしいという民意が示されたことを 야당은 정권 교체를 내세웠지만 동일본 대지진 대처 실패 이후 아직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そういうところを競り勝てなくて、結果的に議席が減らしたことは大変残念ですし、申し訳なく思っています。 코로나 영향도 컸습니다. 불과 2달 전 2만 명이 넘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 100분의 1인 200명대로 줄면서 방역 실패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도 잦아들었습니다. 또 소통 부족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스가 총리가 물러난 것도 한몫했습니다. 우익의 시각에서 일본을 개혁하겠다는 일본 유신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11석에서 41석으로 4배 가까이 늘며 제3당으로 올라섰는데 독자적인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주목받은 40대 젊은 정치인 요시무라 오사카 지사의 인기에 힘입어 자민당에 실망한 보수층을 끌어들였습니다. 권력 기반을 지킨 기시다 총리는 이제 정책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정권이 아베 스가의 연장선이란 점에서 한일 관계는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시다가 정상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해 한일 정상회담 등 대화 재개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브라질에서 은행 강도 25명이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서는 이런 범죄는 물론이고 실업률 증가에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주민들이 쓰레기 트럭까지 뒤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소총과 실탄, 방탄조끼 등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강도단이 약 135억 원이 보관된 한 국영은행 지점을 습격했습니다.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졌고 용의자 25명 모두 사살됐습니다. vasto armamento, como a gente já falou, armamento pesado, material, arsenal bélico, capaz aí de fazer frente às nossas guarnições. Entraram em confronto com os nossos policiais militares. 최근 브라질은 범죄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수거 트럭에 매달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며 경제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는 실업률 증가와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고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탓에 전기료도 폭등했습니다. 가정용 가스값이 급등하자 빈민가 주민들은 장작불로 요리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porque eu não tinha esses cotéis. Ela me emprestou para poder comprar esse gás. Até isso está difícil. Cheguei ao final de mês, fica tudo difícil. Tudo se acaba, as compras, o gás. 현재 하루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브라질 주민은 1,900만 명. 2년 전 1,000만 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범죄 조직의 활동도 다시 활발해져 치안까지 불안해졌습니다. 브라질 상원은 보소나루 대통령의 잘못된 코로나19 정책이 여러 비극을 초래했다며 그를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정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경기는 살얼음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산의 곽빈과 키움의 안우진, 두 강속구 동기생이 선발로 나섰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명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초반은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졌습니다. 2018년 나란히 1차 지명으로 입단한 동기생, 두산의 곽빈과 키움의 안우진이 150km대 강속구로 상대 타선을 제압했습니다. 특히 선발 투수 구속 1위 안우진은 157km짜리 강속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등 150km대 후반에 육박하는 위력투로 6회까지 삼진 9개를 잡았습니다. 기선도 키움이 먼저 잡았습니다. 5회 선두타자 송성문이 2루타를 치고 나간 뒤 계속된 1사 1, 2루에서 이지영의 중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5회 2사까지 퍼펙트 행진을 벌이다 허경민의 볼넷을 내준 안우진은 박세혁의 빗맞은 안타로 1, 3루를 허용했지만 또다시 박계범을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7회가 진행 중인 현재 키움이 두산에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6차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무승부만 해도 되는 4위 팀이 모두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5위 팀이 승부를 2차전으로 끌고 간 것도 2016년 기아 한 팀뿐이었습니다. 오늘 키움이 이기면 내일 잠실에서 와일드카드 2차전이 펼쳐지고 두산이 승리한다면 사흘 뒤 잠실에서 LG와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갖게 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이번 달 월드컵 최종 예선 2연전에 나설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황의조, 김영권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수원의 공격수 김건희 선수가 처음으로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최종 예선 중간 성적 2승 2무. 이번 달에도 2차례 예선이 진행됩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홈 경기에 이어 이라크와는 카타르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김민재 등 기존 멤버들이 대부분 합류하지만 공수의 핵인 황의조와 김영권이 부상으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영권은 다음 주까지 몸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고 황의조의 대체 선수론 올 시즌 6골을 기록 중인 수원의 공격수 김건희를 발탁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자랑스러운 선수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강인을 제외한 벤투 감독은 황인범과 이동경 등 같은 포지션 경쟁자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Kangin has been a good performance, but Lee Dong-kyung also Inbom and Lee Jae-sung as well. So 다음 주 월요일 소집되는 대표팀은 11일 고향에서 아랍에미리트전을 치른 뒤 이라크와 맞붙을 카타르 도하로 이동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아까운 계절이죠. 오후 들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활동하기에 참 좋았는데요. 하늘이 맑다 보니 밤사이는 다시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와 가까운 곳은 주변보다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겠고요. 또 충북 지역은 대기 정체로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기는 오늘보다 더 쌀쌀해집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은 7도, 대관령 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내륙 산지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구름이 낄 텐데요. 그래도 하늘을 완전히 가리진 않아서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볕이 비추겠습니다. 다만 강원 북부 동해안 지방은 온종일 흐린 가운데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 너울성 파도도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춘천과 원주 6도, 안동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7도, 부산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밤부터는 또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입동인 일요일에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